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88년 1월 워싱턴 DC. 눈발은 약해졌지만 바람이 매섭게 불어 추웠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한 조용한 골목에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조선 최초의 미국 주재 공사관이 문을 연 것이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미국이 정동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갑방의 형태로 보빙사절단 파견도 있었지만 조선은 실질적인 외교를 담당할 쌍주 공사관의 설치를 동주국을 자처하는 청국의 방해와 재정 문제로 6년이 지난 뒤에야 이룰 수 있었다. 태극기를 단 벽돌 건물, 전통 한복 위에 서양식 구두를 신은 이국의 외교관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면면을 보면 초대 공사 박정양을 비롯하여 유경공원 출신인 찬창단 이완용, 2등 서기관 이하영, 3등 서기관 이상재, 동문학 출신 번역관 이채연 등 10명이었다.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도 박정양 공사의 고문으로 함께 자리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은 30살 이하영이었다. 키가 훤칠하고 말쑥한 외모의 상투를 틀고 조선식 흰버섯 위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은 그의 모습은 미국인들의 눈에 너무도 낯설고도 신비로웠다. 완전히 서양에 동화되지도 완전히 조선을 고수하지도 않은 그 스타일은 오히려 당대 워싱턴 사교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를 상투 댄디라고 불렀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느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단어보다 옷차림으로 외교를 한다. 조선의 얼굴은 지금 상투를 틀고 구두를 신는다. 이하영은 부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거리에서 찹쌀떡 행상을 했다. 떡을 담은 작은 나무판을 끈으로 묶어 가슴에 걸치고 다니며 찹쌀떡이오를 외치던 그에게 세상은 늘 배고프고 차가운 것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놀려도 그는 꾹 참았다. 그저 떡이 많이 팔리기만을 바랬다. 보릿고개 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 통도사의 동자승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부산이 개항되자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며 일본어와 상술도 익혔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일본에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귀국길 선상에서 조선에 파송된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을 만나면서 찾아왔다. 당시 알렌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 신분이었다. 알렌은 그에게 요리사 자리를 제안했다. 허들의 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활달했던 청년 이하영은 곧 알렌의 신임을 얻었다. Jasaram, Young Arul Bayugo Sipaham Nida. 알렌의 조수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알렌은 이하영에게 알파벳과 단어를 가르쳐주고 대신 조선말을 배웠다. 부엌 뒤편에 걸린 손때 묻은 판자, 거기에 새겨진 단어들 브레드, 나이프, 킹, 코리아 그것이 이하영의 첫 영어 교과서였다. 그랬던 이하영의 영어 실력은 외화문 주사로 고종의 통역을 맡을 정도로 늘었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 이하영은 다른 외교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해했다. 공사관의 낮은 서류와 협상이었고 밤은 파티와 초대장이었다. 이완용은 철저한 계산가로 이상재는 개화파 지식인으로 이채연은 행정의 밝은 실무자였다. 그러나 이하영은 문화의 대사, 얼굴 없는 외교의 사절이었다. 미국 국무부 인사들보다도 언론과 사교계 인사들이 그를 먼저 기억했다. 이하영은 사교계 전형 모임에 나갈 때는 상투를 튼 머리, 조선식 흰버섯 위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포크질은 어설퍼도 웃음으로 넘겼다. This is how we carve in 조선. 이것이 조선식 칼질입니다라고 농을 던지면 신사와 숙녀들이 따라 웃었다. 이처럼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책상 앞에서의 협상력보다 무도회장의 발놀림, 살롱에서의 유머, 그리고 상투 틀고 건배하는 그의 태도였다. 그는 영어로 어설프게 농담을 하고 조선식 절로 인사하며 미국 사교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댄스 파티에서 그가 구두를 신고 조심스럽게 춤을 출 때마다 하얀 버선이 구두 사이로 드러나며 작은 파문처럼 감탄이 번졌다. 그의 매력에 푹 빠진 한 백인 미녀가 청혼을 할 정도였다. Mr. Lee, are you a poet from the East, a philosopher, or perhaps an actor? 미스터 리, 당신은 동양에서 온 시인인가요? 철학자인가요? 아니면 배우인가요? 어느 저녁 상원의원의 부인이 웃으며 물었다. 이하영은 웃으며 답했다.
I am merely a quiet voice from a small country called 조선. 나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조용한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미국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동양의 젠틀맨, 문명의 교차점에 선 남자라는 찬사가 그를 따랐다. 기자들은 물었다. Why do you insist on keeping your top knot? 왜 상투를 고집하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조선 is not yet ready to cut its hair. 조선은 아직 머리를 자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투는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조선이 세계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면서도 희망했던 그 어설픈 열망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의 눈엔 조선은 점점 불안한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었다. 천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조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조선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미국의 근대화된 모습은 조선 청년 외교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그들은 전차와 가로등, 높은 빌딩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증기기관의 굉음과 전기의 빛은 마치 다른 세계였다. 그들은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이하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행 단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하던 파견 초기부터 철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1889년 귀국할 때 태역으로 구동하는 철도 모형을 가져와 고종과 대신들 앞에서 직접 시연하며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국 후 이하영은 윤치호의 표현처럼 주일공사, 외부 대신, 덕후 대신으로 벼락 출세했다. 1905년 울산의학 체결 당시 덕후 대신으로 조약에 서명했다. 그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구두 하나를 꺼내 보았다. 워싱턴에서 신었던 바로 그 구두였다. 상투를 틀고 벗어내 신었던 그 댄디한 젊은 시절의 상징.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땐 조선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 찹쌀떡을 팔던 소년 이하영은 어쩌다가 영어를 배웠고 미국 사교계에서 상투 댄디라 불리던 외교관이었으며 울산의학에 서명한 침묵의 책임자였고 말년에는 일제에 협력했다. 1919년에는 검정 고무신과 고무공을 만드는 대륙 고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가로도 활동했다. 그의 삶은 상투와 구두 사이에서 조선과 제국 사이에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줄곧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조선이 세계와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영어 하나 잘해서 말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창군 주역인 이종찬이 그의 손자이다.